고맙습니다. 저를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일단은 제가 23년도 6월 말까지 병원을 하고 수유동에서 병원을 했고, 그 다음에 7월 달에 미국으로 건너가서 지금 벌써 하와이의 거기 호놀룰루에서 제가 산 지가 3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갑자기 미국으로 갔냐 하면, 제가 평생 미국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았는데 어떤 몇 년 전에 갑자기 충동적으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보자 해서, 제가 해온 연구들에 대해서 또 지금의 과학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서 앞으로의 이 연구가 가지는 어떤 포텐셜, 그리고 이 연구가 가지는 어떤 약에만 의존하고 끝도 없이 계속 이어지는 이 세라피를 좀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떤 그 논리적인 근거, 이런 거를 제가 쭉 적어서 미국 국무부에다가 그냥 한번 비자 신청을 한번 해봤어요. 근데 그게 통과돼서 그냥 아무 조건 없는 영주권이 나왔습니다. 그냥 그게 뭐냐, NIW 비자라 그래서 뭐 요즘에 IT나 반도체 대가들은 그렇게 스카웃돼서 가기도 하는데, 당신은 미국에 오면 국익에 도움이 되겠다, 그러니까 아무 조건 없이 와라,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그때 뭐 병원을 쭉 하고 있고 환자도 많았기 때문에 이걸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어떤 큐가 우주에서 보내는 하나의 사인일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병원 다 접어버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병원의 여러 가지 잡무에서부터 벗어나고 나니까 뭐 의료보험이나 이런 복잡한 것들 제가 처리하지 않으니까 오히려 이 최면 치료에 더 집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돼서 지금도 제가 거기서 하루에 한 두세 명씩의 최면 치료를 합니다. 근데 전부 줌으로만 하죠. 얼굴은 안 보고. 지금 제가 한 달 정도 전에 서울에 들어와서 이제 22일에 제가 다음 주 수요일에 출국을 다시 하는데, 그동안에 저하고 꼭 한번 보고 같이 하고 싶다는 사람들은 이제 공유 공간, 스터디 카페에서 만나가지고 세션을 몇 사람 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정신과의 좋은 점이 그렇게 원격으로 진료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제가 하와이에서 그 카운셀링 그 비즈니스도 오픈을 해서 그 정식으로 세금도 내고 그렇게 활동을 합니다. 여기 이 자료를 그 단톡방에다가 미리 게시를 하시려고 이제 생각을 하셨는데, 제가 그거는 좀 아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것만 뜨고 올려놓으면 대체 이게 뭐냐, 왜 이런 걸 하느냐 하고 여러분들이 의아해 하실 부분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그러고 나서 이걸 하나하나 보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제가 보는 환자들은 일반적인 치료나 자기 수행, 그 다음에 약물로 낫지 않는 환자들만 제가 봅니다. 또 뭐 부닥거리도 가서 하고 뭐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도 낫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뭐 대학병원에서 약을 10년 먹어도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 그런데 거기에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환자는 나 낫고 싶어, 낫고자 하는 마음이 있고 노력을 할 마음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제가 치료를 합니다. 근데 제가 하는 치료가 그 사람들의 대부분을 낫게 해줍니다. 또 낫게 해준다는 말은 증상을 좀 완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증상 완화를 넘어서 인격의 성장, 관계의 개선, 삶의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의 개선, 또 경제적인, 또 신체적인 여러 가지의 발전을 계속 이루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환자들을 계속 보면서 대체 이 배경에 뭐가 있느냐, 이 안 낫는 환자들이 낫는 이유가 뭐냐, 제가 사실 관심을 가지는 것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이거를 설명할 수 있는 과학이 없이는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 수 없다. 이거를 설명하지 않고서는 의학은 지금과 같이 만성 환자들 해결 못하고, 급성 환자들은 도와주지만
그냥 증상을 완화시킬 뿐 그 사람의 인격을 성장시키는 치료에는 절대 이르지 못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종교가 사람들의 인격을 성장시키느냐? 그것 역시 자기들의 어떤 주관적인 논리로서 비과학적인 부분들을 가지고 계속 주장하니까 젊은이들은 종교를 안 받아들이게 되고, 또 기존의 그 종교에 심취한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좁은 세계 속에서 배타적인 태도를 가지고 역시 힘들게 살다가 죽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파고 들어간 게 뭐냐면 이제 양자 물리학에서 나오는 이론들과 함께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는가 하는 실험들을 많이 한 것들의 데이터. 그것은 뭐냐면 인간의 의식이 어떻게 작동하고 어떤 현상들을 일으키느냐 하는 걸 봄으로써 그 현상의 바탕에 있는 과학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사실 지난 한 20년 이상은 제가 정신과 교과서는 거의 보지 않고 과학에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만 집중을 했고, 또 하나는 그 이론들이 그냥 나와 있는 것을 저는 치료실에서 전부 응용을 해서 다 치료를 하면서 증명을 했습니다. 맞아요. 진짜 이 이론이 이런 결과를 가져와? 이 주장이 정말 이런 결과를 가져와? 그거를 임상에서 우리가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거를 제가 계속 검증해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좀 지금 세계적으로도 제가 되게 특이한 위치에 있습니다. 어떤 뜻이냐면 이 과학을 연구해서 이론을 만들어내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걸 밝혀내는 사람들이 이쪽에 있고, 환자를 보는 의사들이 이쪽에 있다면 이 두 개의 세계는 완전히 갈라져 있습니다. 이쪽에서 아무리 좋은 지식이 나와도 의학으로 흡입이 되지 않고 의학과 퓨전이 되지 못한 채로 시대가 그냥 흘러가는. 그리고 제가 우리 동료들한테도 자주 얘기하는데, 지금의 시대를 지배하는 메인스트림의 과학은 한 세대 전의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데이터들은 여기서 막 쌓이는데 이게 검증돼서 이리로 들어와서 메인스트림에 들어오려면 한 세대 이상 걸립니다. 그럼 결국은 우리에게 유용한 지식은 이 앞에 계속 쌓이는데 이거 하나도 못 쓰고 우린 여기서 살다 죽는 거예요. 안타까운 일이죠. 더군다나 의사들은 보수적인 집단입니다. 이 사람들은 선배들이 인정해주고 인정된 어떤 페이퍼 그 안에서만 돌아다니려고 하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특이한 걸 하는 사람은 이렇게 배척하는 성향이 있죠. 근데 제가 정신과 전문의가 되고 나서 배운 것을 가지고 정신분석도 하고 약도 쓰고 하면서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게, 환자들이 좋아지긴 하는데 불만스럽다. 충분히 안 좋아진다. 또 제가 볼 때 100% 낫는다는 느낌이 안 든다. 그래서 제가 답답해서 뭐를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브라이언 와이스의 그 책이 한번 신드롬을 일으키고 나서 제가 어찌어찌 하다가 어릴 때 이게 최면을 유도하는 거를 장난 삼아서 배우고 혼자서 해본 적이 많이 있기 때문에 환자들한테 그걸 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일부 환자들에서 이제 전생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장난이 아니구나. 저는 사실 그 전까지 전생에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되게 좀 실증적이고 논리적이고 그런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또 좋은 점이 뭐냐면 데이터를 보면 존중을 해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데이터, 내가 전혀 생소한 데이터라 해도 이게 데이터라면 저는 그걸 존중하고 이게 뭔지를 깨닫기 위해서 파고 들어가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편견 없이 이 분야를 연구를 하게 됐고, 전생퇴행으로 인해서 전생형이라는 책이 나와서 난리가 났었죠. 그 KBS에서 예전에 1945년도 우리 건국 이래로 우리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킨 500명의 사람을 뽑았는데 그 중에 제가 들어갔어요. 우리 사회에 그만큼 큰 충격을 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가 벌여놓은 이 일을 잘 마무리 짓고 여기서 시작한 것을 어떻게 끌고 나가냐, 이거에만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더러 사업을 하자, 병원을 크게 하자 하는 사람들 전부 다 밀어내고 저는 골방에 앉아서 최면 치료만 계속 30년 이상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그 결실이 지금 이제 이런 과학과 이것을 연결시키는 쪽으로 가게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이 유물론적인 생물학을 기반으로 해서 뇌에서 의식이 형성된다. 아니면 분자 구조가 어느 정도 분화가 되면서 의식이 형성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는 생물학자들이 많이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또 여러분 중에도 우리의 의식이 어디가 오리진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 뚜렷하게 답을 낼 수 있는 사람들은 없다는 것이죠.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아무도 모르는 얘기들을 할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보여주는 현상들이 뭘 의미하느냐? 우리는 현상을 보고 그 배경을 추측할 수 있는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화가 진행이 돼야 될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확실한 것은 나에 대한 인식입니다. 내가 지금 여기에 있고 이 자리에 있고 이걸 경험하고 나라는 하나의 아이덴티티가 있다. 여러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의 자의식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이 의식이라는 것이 이 순간에 존재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되게 단순하면서도 좀 황당한 주장 같이 보이지만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대개 우리가 7, 80년, 100년을 산다고 하면 내가 여기에 있다라는 의식은 100년을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동안에 우리는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100년을 분명히 존재하는 상태로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우주의 시간이 영원하다고 칠 때 그 영원한 바탕을 분모에다 놓고 그 위에다가 분자를 뭐를 올려놔야 우리가 존재한다는 0과 1 중에 1의 값이 나오느냐. 이거를 수학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10억 년을 산다 할 때 무한대를 분모로 놓고 10억을 위에 놓으면 답은 제로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현재 짧은 시간이지만 내가 여기 존재한다라는 의식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좀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 무한대를 분모로 놓고 10억을 놓건 1조를 놓건 1000조를 놓건 경을 놓건 우리는 제로가 나옵니다. 답이. 무한대 속에서 그 숫자는 전부 제로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여러분이 7, 80년, 100년을 나는 살아있고 여기 있어라는 그 경험을 할 수 없다라는 논리적인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수학적인 결론이죠. 그럼 이 값이 나는 없어, 나는 있어 하는 0과 1의 비트로 표현을 하면 나는 지금 있어라는 답의 1이 나오려면 무한대분에 무한대를 올려놔야만 1의 값이 나옵니다. 무한대분에 무한대를 올려서 1의 값이 나와야 여러분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나는 누구야 하는 생각을 100년간 하다가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진 채 건너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수십 년 동안 최면 치료를 하면서 죽기 직전의 상태, 몸에서 빠져나온 상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는 상태, 그 중간계, 그 다음에 삶을 계획하는 형태, 그리고 그 이후에 연결되는 여러 개의 삶들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믿거나 안 믿건 저는 아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는 일은 제가 빠져서 하고 있는 현실이기 때문에 믿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아느냐 모르느냐의 두 개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자, 쉽게 얘기해서 여러분의 의식은 죽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죽음은 존재하지만 여러분의 의식은 그냥 위치와 상태를 조금 달리할 뿐입니다. 그래야만 무한대의 세월 속에 무한대의 의식이 존재해야 지금 여러분이 나는 나야 하는 의식을 가질 수 있다. 이 수식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도 꽤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단순하게 표현하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이제 2017년에 나온 코스믹 홀로그램이라는 책에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서 이 PPT는 제가 이끌고 있는 한국자아초월정신의학회라는 데서 정신과 전문의들을 상대로 제가 강의를 했던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 회장님께서 우리 모임의 성격을 선생님이 좀 알려면은 단톡방에 들어오셔서 좀 쭉 올라오는 글들을 보시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들어가서
저는 글을 안 올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올리고 얘기하는 것들을 쭉 한 달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뭔가를 추구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PPT를 그냥 써도 되겠다 해서 제가 이 PPT를 가지고 온 겁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 치료에서 낫지 않는 환자들이 낫는 것의 배경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가지고 왔고, 이게 2017년에 나온 코스믹 홀로그램이라는 책인데 여기 보듯이 주드 커리반이라는 물리학자인데 여자분이에요. 이 책을 내놨는데 제가 예전부터 아마존에 들어가면은 책들, 신간들을 쭉 보면서 제가 관심 있는 책들을 여러 권씩을 주문해서 읽은 그런 습관이 오래됩니다. 근데 이 책을 어떻게 제가 선택해서 봤는데 책 내용이 너무 좋아요. 어떻게 좋으냐 하면 최근에 발견된 과학적인 것들을 굉장히 많이 긁어 모아서 하나로 이렇게 묶어 놓은 것입니다. 사실 하나의 연구만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정보를 수집해서 보기 좋게 해놓는 것이 굉장히 일이 많이 가는 거거든요, 손이. 그래서 제가 이 책을 다 읽고 나서 제가 그래 본 적이 없지만 이 저자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좋은 책을 내줘서 고맙다. 난 한국에 있는 정신과 의사인데 당신이 연구하는 분야를 나도 연구하고 관심 있게 보고 있다. 이렇게 보내고 잊어버렸죠. 보내고 나서. 근데 한 2주 있다가 답신이 왔어요. 반갑다. 이 책이 지금 한국에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거의 탈고가 다 됐다. 그러니까 출판사에다 얘기를 해서 선생님하고 접촉을 하게 만들겠다. 그러면 추천사를 좀 써달라. 그래서 제가 보니까 정신세계사에서 이걸 번역하고 있고, 번역하고 있는 그 친구도 제가 좀 아는 친구예요. 그래서 그 사장님하고 번역하는 분이 와서 저하고 병원 앞에서 한번 저녁 식사를, 야, 이거 우연이 아니고 참 신기하다. 그렇게 해가지고 한글판으로 이 책이 나올 때 제가 써준 추천사가 앞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나온 것도 정신세계사에서 코스믹 홀로그램이라는 이름으로 그대로 나왔으니까 만약에 그런 이 과학의 트렌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여러분이 있으시면은 그 책을 찾아보시면 아마 읽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거 넘어가는 거는, 네. 그 최근에 과학 실험, 그리고 새로운 관측 결과들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우주의 구조와 본질에 대해서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되어 있는 어떤 방식으로 돌아가는 세계 속에 사느냐 하는 게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데도 굉장히 중요한 기본 바탕이 되겠죠. 내가 아파트 10층에 사는데 그 아파트의 출구도 모르고 구조도 모르고 주변도 모른다면은 나는 정말 내 방 안에 있는 것밖에 볼 수가 없죠. 지금 지구에 사는 우리들은 그런 입장에서 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얘기들을 하자면은, 네. 이 우주 전체라는 것이 정보가 쫙 깔려 있는 것이다. 이게 다음 슬라이드가 맞나요? 슬라이드 D번? 맞습니다. 여기 보면 메뉴에 인포메이션이라고 나왔지. 여러분, 인포메이션이야 뭐 그냥 정보, 모두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정보라는 것이 물질적인 어떤 그 여러 가지의 형태를 갖춘 그 물질보다도 훨씬 더 우주에 깊고 기초적으로 본질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물질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 있는 어떤 물질이 있을 때 이 물질은 그 자체가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가 물질적 형상화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지만 정보라는 것 자체가 물질적 속성을 가지고 있고 물질적인 이 매터와 상호 치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주는 정보가 표현되어 있는 곳이고 물질 우주는 그 정보가 물질화되어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보가 자기를 표현하고 있다. 어떻게? 이 상호 보완적인 방식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라는 것을 알죠. 우주에 있는 에너지는 소멸되지 않고 형태를 바꾸면서 계속 그 값을 유지한다라는 거. 그리고 물질이 사라질 때 이 물질이 가진 에너지는 녹아서
에너지의 어떤 파동이 되거나 열이 되고 이 물질이 갖고 있던 만큼의 형태만 사라지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것이 이제 쭉 진행되고 변형하면서 여기 엔트로피라는 것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엔트로피는 이제 질소도거든요. 형태를 갖춘 물질이 흐트러지고 붕괴되고 하면서 혼란도가 올라가고 이 케이오스가 올라갈수록 엔트로피는 올라간다. 근데 이게 시간이 가면서 우주에서도 엔트로피가 계속 올라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뭐 복잡한 얘기지만 그냥 그렇게만 우리가 얘기를 하고, 그래서 이 우주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의식이 표현되어 있는 것이다. 왜? 정보라는 것에는 항상 의식이 관여합니다. 의식과 의도가 없는 곳에는 정보가 아무 쓸모가 없죠. 의식과 의도는 그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고 어떤 의도를 정보로서 표현하느냐 하는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의식과 의도 그리고 정보, 매터는 전부 하나로 융합이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죠. 이거는 물리학자들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의식이라는 거, 우리의 의식이 아니라 우주적인 의식이라는 것이 드러나 있는 플레이, 결국은 나와서 뭐 놀고 있다, 아니면 뭔가를 연극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시나리오에 따라서 뭔가를 집행하는 것, 그리고 여기에는 어떤 의도를 가진 패턴이 그 안에 스며들어 있다는 것이죠. 유물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우주는 랜덤하게 형성될 수도 없고 랜덤하게 유지될 수도 없습니다. 이 우주가 이대로 유지되는 데만 해도 도저히 랜덤하게는 형성될 수 없는 굉장히 미세한 상수의 값이 30가지나 존재를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지의 상수의 값이 10의 몇십 분의 1만 달라져도 우주는 그냥 팍 터져서 없어지든가 그냥 짜부라져서 사라진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거는 분명히 어떤 의도를 가진 패턴이 그 바탕에 깔려 있다. 의도가 있다는 것은 뭘까요? 목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우주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드러나 있는 정보의 물리적 표현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럼 대체 여기에서 우리가 뭐를 얻을 것이냐? 지금 우리의 우주는 유한하다라는 증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유한하다는 건 뭐냐면, 우주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오래 유지가 된다 해도 그 배경의 복사열이라든가 별들의 어떤 움직임을 보면은 이 무한한 것이 아닌 유한한 닫혀있는 세계의 물리적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라는 관측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학 법칙이 전부 적용이 됩니다. 우주 전체가. 기본적인 물리학 법칙이 시공간이 어떤 상태건 뭐 팽창하건 오므라들건 전 우주에 예외가 없이 적용이 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제 도 닦는 사람들이 잘 하는 얘기처럼 소립자, 인간, 행성, 은하 등의 모든 우주 전체는 크기에 관계없이 전부 연결된 하나의 체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모든 존재는 모든 것 속에 연결되어 있는 정보망을 통해서, 또 그 정보가 처리되는 과정의 패턴을 통해서 전부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고, 그러한 관측 결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관측 결과들이 되게 많이 나오는 것이죠. 사실 저는 이런 것들을 전부 치료에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자아초월적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대놓은 그 제목이 되게 과대망상적인 제목이에요. 과대망상적이라고 하는 이유는 자아초월이라는 것도 복잡하고 최면치료도 복잡한데 양자물리학까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엔 궁극적 깨달음이라는 것까지 넣어놨기 때문에 이게 무슨 소리를 하려고 하는 건지 좀 헷갈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깨달아간다는 과정은 이러한 본질적인 연결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내 에고의 사고체계에 받아들이면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재정립할 수 있는 지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환자들한테도 새로운 과학과 지식을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왜? 지금 세대는 전부 교육을 많이 받아서
옛날에 초등학교도 못 나온 일반 대중들이 있을 때 누가 학교 나온 사람이 얘기하면 저 사람은 많이 배워서 저 사람 말이 맞겠지 하고 따라가고, 성직자가 얘기하면 저 사람 말이 맞겠지 하고 그 앞에 줄을 서고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모든 정보를 검증할 수 있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납득할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오지 않으면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배경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그래 이런 게 있어?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을 달리 해봐야지. 이런 동기부여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존재가 전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에고의 바운더리에 갇혀있는 이 의식을 넘어서서 최면 상태에 들어가고, 최면 상태에서 그 바운더리를 넓혀 나갔을 때 나하고 문제가 심각한 어떤 사람의 의식에 닿을 수 있고, 그 사람의 의식의 지금 상태를 감지할 수 있고, 그것에 따라서 내가 태도를 결정할 수 있고, 이 사람의 의식에 작동하는 안 좋은 에너지를 제거할 수 있는 문이 열리게 됩니다. 저는 치료에서 이런 걸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성공적인 결과들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또 의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0년 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상처를 확 줬는데 사과도 못 받았고 내가 항의도 못 했고 가슴에 이런 게 그냥 담겨 있는 경우에 치료 시간에 그런 게 올라오면 1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그 에너지는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살아있거든요. 그럼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의 의식이 나하고 연결된 상태에서 그 환자에게 그 묶여있는 것들을 쏟아내게 만듭니다. 그 상대방을 향해서. 그 상대방이 죽었건 살았건 미국에 있건 어디에 있건 거리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실시간으로 가서 그 자극이 닿게 되고 반응이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10년 전 거지만 그 덩어리가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얘기하면서 눈물 콧물 흘리고 소리도 지르고 막 몸을 떨고 하기도 하는데, 그거를 다 뱉어내고 그 에너지가 사라진 자리에는 건강한 에너지를 채워서 청소를 하고 메꾸고 밀도를 높여줍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냐 그러면 굉장히 가볍고 시원하다. 굉장히 구체적인 결과들이 나오죠. 근데 더 신기한 것은 상대방을 향해서 막 내가 이렇게 푸닥거리를 했는데 그 다음날 자고 일어나니까 10년 만에 그 사람한테서 이메일이 온 거예요. 내가 오랜만에 소식 전하는데 어떻게 잘 지내고 있냐. 갑자기 내가 네 생각이 났는데 옛날에 내가 미안했다. 이런 이메일이 오는 거예요. 그 환자가 깜짝 놀라죠. 저도 그런 얘기를 처음 누가 했을 때는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했는데 그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치료의 무대에서 저는 좁은 최면치료실에 앉아가지고 정말 모든 공간을 넘나들고 시간을 넘나드는 그런 치료를 지난 수십 년간 해온 것이죠. 근데 그게 정말 맞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환자들이 개선되고 그 개선이 지속이 되고 그 변화를 기반으로 해서 더 많이 성장한다는 겁니다. 놀랍죠? 지금의 이 세계는, 지금 이 세계를 지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의학이 발전하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을 겁니다. 제약산업도 주저앉을 것이고 수많은 병원들도 환자가 줄어들 거예요. 일반 대중이 많이 깨어나는 것에 대해서 언제나 어느 시대의 지배자들이나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조용조용히 일을 하고 이런 작은 모임에만 오는 것이죠. 크게 설치는 것은 일을 방해할 뿐이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 이 방 안에 있는 모든 물질들은 고형을 갖추고 있고 단단하고 딱딱합니다. 하지만 물질계는 99점 하고 뒤에 9가 9개가 붙는 만큼의 공간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만한 덩어리 속에 99.9999999%가 그냥 비어있는 공간입니다. 우리들의 감각과 우리들의 지각에만 단단하고 물리적이고 무게가 있고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럼 이걸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것이냐? 여러분은 원자라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원자핵도 알 겁니다. 원자핵이라는 것은 원자의 중간에 있고 그 주변을 전자라고 하는 것들이 막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은 위성과 같이 돌아가는 그림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과학 시간에 다 배웠겠죠. 그러면
그 원자들이 중첩이 되고 빽빽하게 막 눌려가지고 물질이 되면 단단한 물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밖에 없죠. 뭐 패킹하면은 분명히 줄어들 테니까. 그런데 이 원자라는 게 얼마나 참 우리가 납득하기 어려우냐 하면 원자핵이 있고 전자가 도는 게 원자핵 주위를 막 전자가 도는 게 아니라 원자핵이 하나의 농구공 크기라고 치면은 전자는 탁구공만한데 이게 이 원자핵으로부터 몇 킬로미터 밖에서 혼자 돌아다니는. 그럼 농구공이 하나 있고 몇 킬로미터 밖에 전자가 한두 개 돌아다니면 그건 그냥 공간 아니에요? 거의 공간이라고 봐야 되죠. 원자의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원자핵이라는 놈을 쪼개면은 양성자, 중성자 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양성자와 중성자라는 것도 실체가 없어요. 쉽게 말해서 그거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도 없고 위치도 없고 무게도 없습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무가 모여서 유를 만들어낸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무에서 유는 안 나옵니다. 그럼 이 무로 보이는 이것들은 뭐냐? 소립자라고 하고 원자핵이라고 하는 것들은 뭐냐 하면 그냥 에너지의 파동에 불과한 것이죠. 그럼 이 에너지의 파동을 만들어내는 배경은 뭐냐?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를 형성하고 있는 이 빅뱅, 빅뱅이 시작을 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다고 지금 받아들이는 게 이 우주에 대한 스탠다드한 이론인데 그 빅뱅이 어디에서 시작이 됐느냐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에 대해서 우리는 잘 모릅니다.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물질 우주의 배경에 있는 공간에 있는 에너지들이 조용히 잠겨 있다가 어떤 계기로 하나의 파동을 크게 일으키면서 물질화된 에너지를 쫙 쏟아낸 겁니다. 근데 그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대폭발이 아니라 한순간에 그 에너지는 우주 전체의 크기를 똑같은 밀도로 쫙 퍼져나가면서 형성이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가 폭발이라고 하면은 수류탄을 하나 던져도 파편이 이쪽에 많이 튀고 하나도 안 가는 데가 있고 전부 랜덤하게 튀지 않습니까? 하지만 빅뱅은 랜덤한 게 아니라 계산된 어떤 에너지의 양이 쫙 퍼져서 뭔가가 시작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주의 배경에 어떤 의식이 존재한다. 왜? 양자물리학의 가장 기본적인 헌법과 같은 몇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의도가 없이는 의식이 없이는 어떤 물리 현상도 존재하거나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인간이 아니라 해도 누군가가 우주를 만들자 해서 우주가 시작이 됐지 그냥 우연히 랜덤하게 에너지가 모이다 보니까 지멋대로 터져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그 배경에 있는 공간에 어떤 의식과 의지가 존재하고 있지 않을까 의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그런 증거를 가지지 못했지만 논리적인 귀결은 그렇게밖에 가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슬라이드는 뭐냐 하면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보는 물리적인 것이다. 이 랜도라는 사람이 처음으로 인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물리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이 본질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이 실라드라는 학자가 한 비트라는 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0과 1로 형성된 가장 작은 정보의 단위입니다. 기냐 아니냐 하는 것이죠. 근데 요만큼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데도 최소한의 일정량의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론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말하자면 정보는 에너지와 상호 교환이 될 수 있다는 걸 말해요. 이걸 복잡하게 파고 들어가면 또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이런 그 개념만을 좀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이 뒤에 가서는 시간이 가면서 이 란도라는 사람이 한 비트의 0과 1의 정보를 지우면 그만큼에 해당하는 양의 에너지 열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
그거를 지웠다는 것이 열을 발생시켰다는 것을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쭉 와서 2012년에 와서 이 베루트 르츠라는 사람들은 요 이론을 실험적으로 증명을 해서 한 비트를 지웠을 때 사라지는 열의 양을 측정을 했는데 그 양을 가지고 정보 자체가 물리적 에너지임을 컨펌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말하자면 여러분, 이 휴대전화는 물리적인 속성을 가진 여러 개의 부품이 모여서 형성되어 있는데 이것은 각각의 부품마다 각자의 정보를 뭉쳐서 가지고 있는 정보의 덩어리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 몸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장기도 마찬가지고 모든 물질이 그런 정보의 덩어리이고 그 정보 속에는 이 물질이 존재하게 한 어떤 의도와 의식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만든 사람은 휴대폰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한 의식과 의도를 가지고 이것을 생산해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전체의 정보 속에는 그 목적을 이루는 수많은 패턴이 들어가 있고 그것이 상호 연결돼서 작용하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거죠. 모든 물질이 다 그렇게 생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주변에 있는 돌멩이라든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현상도 그 자체의 어떤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패턴을 따라서 움직인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또 얘기 나오는 게 같은 얘기의 반복입니다만 이 피지컬 리얼리티, 물리적인 현실이라는 것은 그것을 받쳐주는 더 깊고 넓게 물질화되어 있는 인포메이션의 패턴이다. 말하자면 그냥 정보가 있는 것들이 물리적으로 뭉쳐서 현실로 나타난 것. 행성이라든가 산이라든가 바다라든가 우리의 개체라든가 작은 벌레라든가 하는 것도 어떤 의도와 패턴이 형성돼서 그 하나의 존재의 과정이 지나가도록 만들어져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의미하고 랜덤한 우주가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있고 분명한 어떤 방향을 가진 우주에 우리가 살고 있다. 또 우리 각자의 삶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유니버스는 인텐션을 가진 인포메이션의 필드다. 의도를 가지고 있는 정보의 장이다. 그것은 결국 의식의 표현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의식이 우주를 표현했기 때문에 의식은 우주보다 훨씬 더 오래됐고 더 근원적이고 물리적인 우주 속에 의식은 담길 수가 없는 것이 됩니다. 왜? 의식이 더 크고 오래됐기 때문에. 왜냐하면 생산자가 생산품 안에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니까 양자 물리학자들이 멘붕이 온 겁니다. 왜? 오랜 세월 신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르네상스를 거쳐서 인간이 최고다라고 얘기하는 이성의 시대에 들어왔는데 우주의 배경에 어떤 의식이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신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 초월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거를 이 방정식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궤변을 내놓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궤변을 중심으로 만들어 놓은 이론들을 가지고 계속 논문을 발표하면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싸우는 세월이 지금 한 7, 80년대예요. 양자 물리학이 크게 도약할 수 있는 위치에서 이 영적인 현실과 무한대의 의식의 존재 가능성을 배격하기 위해서 세월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거를 인정하게 되면 뭔가 돌파구가 뚫리는데 지금의 과학자들이 그걸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 못할까요? 용기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진실하지 않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데이터로 존중하지 않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끝까지 주장하는 용기가 없기 때문에 동료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러고 사는 겁니다. 저는 그런 게 싫어서 그냥 제가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만 해왔습니다. 전생여행 책을 내놓고 나서 환자들이 너무나 많이 밀려와서 하루에 제가 7명씩을 최면 치료를 하고 약 주는 사람을 다 보고 정말 저녁이면은 파김치가 됐는데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이건 내가 저질러 놓은 일이니까 내가 결말을 내야 된다 하는 생각으로 몸으로 다 때웠죠. 그렇게 해서 수많은 환자들을 경험하면서 제가 이런 쪽으로 길을 찾게 된 거니까
그 세월이 고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앞으로도 제가 가던 길을 계속 가는데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은 이 우주가 하나의 홀로그램이다. 전부 공갈로 만들어져 있는 환상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요즘에 그런 게 이제 트렌드에 나오고 할리우드 영화에도 나오고 막 하기 때문에 많이 얘기가 된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느냐 하는 것에 대한 근거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보게 됩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는 분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는 분도 계시겠. 뒤로 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게 나오는데 그건 뭐냐 하면 우리는 우주가 완전히 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스무스하게 모든 공간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잘라진 부분이 없다고 생각을 하면서 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영화를 볼 때 아무리 실감나는 영화도 1초에 몇 장씩 돌아가는 필름이 겹쳐져 가지고 우리 눈에는 움직임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주도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우주는 그보다 훨씬 정교하죠. 그래서 우주는 아주 요즘에 이제 카메라로 찍으면 뭐 몇 메가픽셀이다 하면은 화소가 작은 게 모였는데 그거를 막 이렇게 확대를 해보면은 점점점점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이 우주도 그렇게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그 작은 단위 하나하나가 프랭크 스케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건 뭐냐면 우주의 공간과 어떤 것들 시간을 형성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 이게 길이라고 하면은 뭐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5m. 10의 35 마이너스 미터라고 하면 10 플러스 0이 35개가 붙고 그 분의 1 미터를 말하는 겁니다. 상상하기 어려운 작은 단위죠. 그럼 이게 얼마나 작은 단위냐 하는 걸 우리가 조금 감을 잡으려면 아까 제가 원자핵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원자핵은 가장 단순한 원자핵이 수소의 원자핵인데 하나의 양성자와 하나의 중성자가 두 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중성자의 크기가 10의 마이너스 15승 메타입니다. 중성자 하나의 크기가 10의 0이 15개 붙는 것분의 1미터입니다. 그런데 이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그 작은 공간은 이 중성자 하나 속에 10의 20승계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작은 것이죠. 또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1초에서 2초로 흘러갈 때 무한한 시간이 흐르면서 0.0001초부터 해가지고 무한대로 소수점이 내려갈 것 같이 생각하지만 가장 작은 시간의 단위는 10의 마이너스 44승 초. 그보다 작은 시간은 의미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이 우주 전체가 디지털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몸도 공간도 전부 요 작은 단위들이 모여서 현실이라고 하는 연결된 것과 같은 우주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게 프랭크 스케일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돌아가면 이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작은 거에서부터 이게 확대된 전체 우주까지 모든 영역의 물리 현상이 본질적으로는 정보의 덩어리이고 그리고 표현되어 있는 게 홀로그램처럼 표현이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홀로그램에 대해서 보신 적은 있을 겁니다. 뭐 이렇게 번쩍번쩍하는 사진인데 이렇게 보면 3차원으로 보이고 그런 사진들 우리가 본 적이 있잖아요. 어디 요즘에 뭐 박물관 같은 데 가면 홀로그램으로 만들어 놓은 안내자가 이렇게 나와서 말도 하고 그런 게 나오는데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냥 사진이 아니라 두 개의 카메라를 가지고 하나는 물체를 찍고 하나는 그냥 쏴가지고 물체에서 나오는 산란된 그 이미지를 다른 카메라가 잡아서 3차원 영상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근데 그 기술이 되게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데 왜냐하면은 작은 공간과 저장 장치 속에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아니라 데이터를 담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지금 각광을 받고 많이 쓰이는 그 기술인데 이 우주가 그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 안에 있는 모든 물질은
우주의 주변으로부터 카메라를 쏘듯이 중간으로 쏘는 홀로그램에 의해서 에너지의 집합체인 물질로 형상화돼서 돌아간다. 그 속에 담겨서 사는 우리들도 전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지는 의식과 의도와 목적이 그 그림을 만드는데 계속해서 피드백을 주면서 창조에 공여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의도가 이 우주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일정 부분 기여하면서 같이 창조해 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하죠. 여기에서 이제 이게 홀로그래픽으로 표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처음 발견이 됐냐 하면 블랙홀입니다. 이게 블랙홀인데 블랙홀이 이렇게 생겼으면 이 블랙홀 속에 얼마나 많은 정보가 담길 수 있느냐 하는 걸 계산을 했을 때 이 덩어리가 크고 덩어리가 뭐 작고에 따라서가 아니라 이 블랙홀이 가지고 있는 표면의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결정이 됩니다. 그게 바로 홀로그램이라고 생각하게 된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홀로그램은 주변부에서 정보를 중심으로 쏴서 정보를 작동시키는 건데 블랙홀에 있는 정보 전체도 이 주변으로부터 들어오는 어떤 힘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물리학자들은 우주에 있는 모든 공간 속의 정보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야? 하는 식으로 지금 이론이 진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화되어 있는 우주를 가지고 홀로그램이라는 어떤 도구를 가지고 우주를 운행하는 실체는 누구냐? 대체 누가 이렇게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테크닉을 가지고 우주를 활동화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거리가 또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고전물리학이 이제 우주는 다 이렇게 연결된 것이다라고 봤는데 이게 19세기 말에 와서 이제 큰일이 하나 터졌어요. 19세기 말에 뭐가 생겼냐 하면 어떤 열을 뿜어내는 그 물질이 어느 정도 에너지를 뿜어내느냐 하는 걸 계산하는데 파장이 긴 적외선까지는 옛날에 고전 방정식이 잘 맞아 들어갔는데 파장이 짧아지고 자외선 쪽으로 이제 에너지가 치우치게 되니까 그 방정식을 가지고 계산을 했더니 답이 무한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학자들이 볼 때 계산된 값이 나와야지 이게 어떻게 무한대야? 무한대라는 값이 나온다는 건 이 식이 틀렸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고민을 하고 모두가 멘붕에 빠져 있을 때 이 막스 프랭크라는 사람이 어떻게 그 답을 만들어내냐 하면 무한대가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프랭크 스케일이라는 작은 단위로 만들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 값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디지털화되어 있는 작은 퀀텀, 양자로 만들어져 있다라는 걸 처음 주장한 게 맥스 프랭크입니다. 근데 그 시대의 과학자들은 저거 미쳤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상대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런 주장을 해놓고 이 사람 되게 외로워졌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동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속이 상했으면은 기존의 과학자들이 한 명 한 명 죽어야 과학이 발전하기 때문에 장례식을 한번 치를 때마다 과학은 발전하는 거야. 이렇게 주위에다가 말을 하고 다녔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뭐 그 시대엔 인정을 잘 못 받았죠. 하지만 나중에는 뭐 닐스 보아, 하이젠베르그, 아인슈타인 이런 그 걸출한 양자 물리학을 기초를 깐 학자들이 나오면서 이 프랭크의 퀀텀 이론은 그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원소들도 전부 요 단위 프랭크 스케일 속에서 전부 작동한다고 보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뭐 아까 제가 얘기를 한 거고 여긴 그냥 지나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한한 우주에서 무한한 가능성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바로 디지털리제이션이고 퀀티제이션이다. 그래서 우주는 퀀텀 피직스가 지배하게끔 형성이 되어 있다. 그렇다면 그런 효율적인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어떤 배경에 있는 의도와 의식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돌을 닦을 때 아니면은 종교에서 말하는 보편적이고 무한한 하나님의 개념 내지는 창조주의 개념, 그리고 전체와 연결되는 그 도의 실체와 하나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0과 1로 된 비트는 유한한 정보를 표현하는데 단순한 재료면서 최소의 에너지와 안정성으로 처리할 수 있고, 이거를 조합해서 다양하고 복잡한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표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보를 가장 효율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 바로 이런 디지털 그리고 퀀텀, 이 두 가지의 방식이다. 그리고 우주에 있는 에너지와 모든 물질도 이 법칙을 따른다, 이렇게 결론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라는 것이 우주를 존재하게 하고 발전해가는 방향을 지도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창조의 힘은 의도와 방향을 가지고 우주의 운행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 하던 얘기인데, 이 정보라는 것이 있고 그 정보에 담겨 있는 어떤 의식과 의도, 목적, 그것이 우주를 존재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방향을 이렇게 가이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양자 이론들하고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이런 것들은 정보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보완적인 측면을 가진다. 옛날에는 이 두 이론이 충돌하고 서로 화해할 수가 없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의 연구들에서 이게 같이 보완을 할 수 있다는 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의 수학이나 물리학 공식도 이렇게 재해석을 해서 의식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고 의식과 의도, 정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 이런 설명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아까 얘기한 대로 우리는 우주에서 창조된 몸을 가지고 살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의식은 그렇게 창조됐다기보다는 무한대 의식에서 한 조각씩을 가지고 몸속에 들어와서 한시적인 시간을 존재하다가 돌아가는 것과 같다. 그렇게 우리가 판단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설명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우린 돌아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옛날 사람들이 뭔가 감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어느 한순간도 사람의 의식이 그때는 기억이 없고 브랭크인데요 하는 시기가 없는 것이죠. 환자들이 최면 상태에 들어갔을 때는 이 에고의 바운더리를 넘어서니까. 아까 이걸 우리가 미리 땡겨서 봤고요. 자, 이거는 이제 뭐냐 하면은 이 수식은 뭐 무시하면 됩니다. 복잡하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관찰자의 의식으로부터 분리된 환경은 존재하지 않는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의식과 의도를 가진 어떤 관찰자가 없이는 물리현상은 진행이 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따라서 빅뱅과 같은 거대한 사건은 어떤 거대한 의식의 작품이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추론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물질은 20세기 초에 그 학자들이 되게 헷갈린 게 뭐냐면, 야, 이 물질이라는 게 파동이야? 아니면 입자로 된 거야? 근데 모든 물질은 파동과 입자의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게 관찰하는 사람이 이거를 파동으로서 보겠다 하면 파동의 방정식을 쓸 수 있게 나타나고, 이걸 입자로 표현하겠다 하면 입자로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그 소립자가 관찰자의 의도에 맞춰서 상호 교류가 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리 현상은 그 현상에 담겨 있는 존재와 그 환경 간에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물리 현상이 일어나고, 관찰과 측정은 그 정보를 얻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사회에서 하루하루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뿜어내는 각자의 의식과 의도와 목적들이 뭉쳐지면서 하나하나의 사건과 뉴스들이 만들어진다고 봐야죠. 또 자연현상 역시 그런 것에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책은 이 저자가 뭘 주장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전부 이 논문과 결과들을 전부 모아서 이렇게
다 짜집기 해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환자가 나으면은 환경도 개선되고 재정 상태도 나아지고 힘들었던 인간관계도 좋아진다. 왜? 그 사람으로부터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 파동과 의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영향을 받는 환경권이 전부 같이 움직입니다. 같이 움직이면서 문제점들이 풀리고 이 하나의 그 사람을 포함하고 있는 하나의 바운더리 전체가 업그레이드 되죠. 저는 그런 걸 많이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나를 잘 관리하면 세상은 좋아져요. 누구나. 그러니까 자기만 잘 관리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풀 수 있는 어떤 키들이 만들어지고 그것들이 풀리면서 더 넓은 영역으로 이제 그 결과들이 확산되어 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완전히 분리된 객관적 현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전체 우주는 통합된 그리고 하나로 이렇게 통합된 것을 이제 코헤런트라고 하는데 모든 것이 이치에 맞게 연결돼서 균형을 잘 이루면서 같이 움직이는 그 정보의 덩어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작은 새떼들이 옛날에 들판에서 진짜 몇만 마리인지도 모르게 쫙 이렇게 날아오르는 걸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죠? 근데 얘들이 날아가다가 한순간에 다 같이 방향을 틀어서 움직입니다. 대장이 야 우리 방향 바꾸자 해가지고 다음번으로 이렇게 정보가 전달되는 게 아니라 대장이 딱 트는 순간에 동시에 꼬리에서도 같이 트는 거예요. 이 현상이 단순해 보이지만 이게 지금의 물리학으로 설명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방향을 틀겠다는 정보가 전달되는 데 있어서 빛의 속도가 필요하고 그 빛의 속도가 전달돼서 이 수만 마리에게 전달되는데 그 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되거든요. 거기에서 여기 아까 나온 통합성, 코헤런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것은 우주가 넓고 크고 복잡해도 우리 몸과 같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의 자극이 들어오면 동시에 이쪽에서 반응이 일어난다. 양자물리학에서 양자얽힘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두 개의 소립자를 갈라서 하나는 여기 놓고 하나는 몇 광년 떨어진 곳에 놨을 때 얘를 건드리면 얘가 같이 돌아간다. 그거는 아인슈타인의 빛의 속도로 밖에 우주에서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거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통해서 양자얽힘과 함께 논로컬리티, 국소에 잡혀 있는 것이 정보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정합성이나 아까 말한 새떼가 움직이는 것만 그러냐 그게 아니라 우주 전체가 그렇게 움직인다는 거예요. 관찰을 해보면. 그러니까 아무리 크고 넓어도 한 군데서 일어나는 일이 다른 곳과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일어난다. 또 하나 요즘에 양자생물학이라는 것도 나오는데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지하고 불안을 느끼면서 돌아서서 도망가는데 우리의 근육과 혈관과 모든 게 같이 코디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위험하다 해서 확 돌아서서 도망가는데 필요한 동작의 모든 정보의 전달 속도를 따지면 빛의 속도로는 어림도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도 이런 양자적인 어떤 메커니즘이 존재한다. 그러니까 고전 물리학은 뛰어넘는 뭔가가 이제 필요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홀로그램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뭐 홀로그램이 이 평면적인 것에 빛을 비춰서 간섭파를 만들어서 3D 이미지를 만드는데 방대한 정보를 저장하고 처리, 복원할 수 있고 가장 작은 조각,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홀로그램으로 이렇게 찍어놓은 어떤 동물이 있는데 그 동물을 한 부분을 이렇게 떼어내서 확대해도 그 동물의 전체 이미지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체가 부분 속에 다 들어갑니다. 근데 작게 자를수록 해상도는 떨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한대의 의식에서 한 조각씩을 가지고 한 영혼이 돼서 세상에 와 있다 해도 이 작은 영혼 속에도 전체 우주의 정보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를 작은 소우주라고 부르고
하나하나의 세포 속에도 또 그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에 씨앗 속에 나무가 들어있고 우리 안에 우주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말이 은유적인 표현이지만 물리적인 정확한 묘사이기도 한 것이죠. 그래서 정보를 효과적으로 부분만이 아닌 전체를 저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으로 이 홀로그램이 발견이 됐는데 알고 봤더니 우주가 옛날부터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더라. 이거를 지금 찾아내고 여기 대해서 이제 세부적인 걸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하고 있는 시점이 된 거죠.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렸지만 블랙홀의 이 이벤트 호라이즌이라고 하는 이 표면 면적에 따라서 저장되는 정보의 양이 비례한다. 블랙홀이 크다고 해서 이 안에 있는 볼륨에 따라서 정보가 저장되는 게 아니라 표면의 면적에 따라서 정보가 저장된다. 그러면 이 내면보다 표면에서 들어가서 표현되는 정보에 어떤 지배를 받는 거기 때문에 홀로그램식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아까 말한 대로 원자다 분자다 하는 것들도 사실은 눈속임에 불과한 것이 아니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우리가 물질이 있는 우주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편의상 에너지를 잠시 그런 소립자의 형태와 원자의 형태로 만들어서 쓰고 또 그것은 나중에는 그냥 그 무로 돌아가는, 무가 아니라 그 공간으로 돌아가는 그런 구조일 것이다 하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새로운 학문들이 막 태동을 합니다. 이것도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데 여기 얘기는 있어요. 우주가 생성된 다음에 빅뱅이 처음 해서 에너지가 쫙 퍼졌을 때는 은하도 없고 별도 없고 뭣도 없었죠. 하지만 그 에너지들이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막 이렇게 움직이고 시간이 가고 그 자체의 어떤 변형들이 일어나고 하면서 별도 탄생하고 우주도 탄생하고 다 탄생을 했죠. 그래서 이러한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모든 게 변화되고는 있지만 에너지 그 전체의 빅뱅에서 탄생한 에너지는 줄어들거나 더 증가되지는 않는다. 그게 바로 에너지 보존의 법칙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 그리고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뭐 원자와 분자들도 사실은 138억 년 전 빅뱅이 시작돼서 쫙 나온 에너지의 물질화된 모습들이 지금의 우리 몸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몸만 가지고 얘기하면 이 구성 요소들은 전부 최소한 138억 살이 된 것이죠. 여러분 나이가 많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퍼스트 로우라는 것은 에너지가 어디로 새나가지 않고 우주 속에 모여 있으면서 계속 작동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무질서도라든가 질서도라든가 새로운 것이 생기면서 우주는 계속 진화해 가고 그 속에서 이 두 번째 법칙인 엔트로피라는 것이 계속 증가하게 되죠. 계속 엔트로피가 증가합니다. 이것은 이제 이 모든 게 공연이 진행되고 있는 이 스페이스 타임, 공간과 시간이라는 틀 속에서 이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포메이션이 계속해서 새로운 사건들이 계속 진행이 되면서 정보의 양이 증가합니다. 정보의 양이 증가하면서 복잡한 구조물들도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 녹아서 사라지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그것이 우주가 진화돼 가고 있는 우주의 하나의 생애라고 할까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20세기 중반의 에너지, 가스 에너지의 엔트로피가 인포메이션과 같다. 역시 엔트로피도 이게 열에 해당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 시스템의 인포메이션이 당연히 아까 정보는 매터고 매터가 정보이기 때문에 같다. 그런 결론을 증명을 했다. 이렇게 얘기가 되죠. 우주가 단순한 이 빅뱅 시절의 단순한 에너지에서부터 쭉 갈라지면서 많은 은하가 탄생하고 복잡하게 흘러가는 것. 이게 두 번째 연력학 법칙인 엔트로피에 따르는 것이다. 그런데 우주는 아까 얘기한 대로 플랭크 스케일 10의 마이너스 44승의 초, 10의 마이너스 35승 거리의 짧은 거리로 호흡하면서 모든 것이 다 연결되어 있는 존재다.
그리고 이 인과라는 것은 하나의 원인과 어떤 그 원인에 의해서 빚어지는 그 다음에 발생하는 현상들의 모습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론적으로 시간은 앞뒤로 다 흘러갑니다. 근데 이론적인 시간은 그렇지만 현실 물리 세계 우주의 시간은 한쪽으로만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에너지가 물질화되어 있는 것들이 엔트로피의 법칙을 따르면서 앞으로 변화되어 가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나옵니다. 프랙탈이라는 건데요. 여러분이 이제 산을 보고 바다를 보고 자연을 볼 때 모든 것이 불규칙하게 생겼고 정말 그 모양 속에서 어떤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세히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고 같은 패턴이 계속 반복된다는 거예요. 작은 것이 좀 커지고 복잡해지고 더 커지고 더 커지고 이게 또 더 커지고 더 커지고 하면서 우리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랜덤하게 보이지만 하나의 디자인의 패턴을 따라가는 것이 보이는 겁니다. 말하자면 산맥의 모양, 전 세계의 해안선이 형성되어 있는 모양, 이런 것들이 로그 지수로 계산해서 나오는 어떤 프랙탈의 디자인을 따라서 다 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속임수죠. 아까 얘기한 대로 우주는 다 컨티뉴움이라고 생각했는데 프랭크 스케일로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높은 화소를 가지고 돌아가는 영화와 같다. 그게 하나의 디지털되어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홀로그램 이야기. 모든 게 정말 실체 같은데 가장자리에서 쏘는 어떤 의도에 의해서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 프랙탈은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따져보니까 하나의 설계도를 가지고 계속해서 복잡하게 조합을 해서 쓰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전부 정보를 무한대의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굉장히 효율적인 디지털화되어 있는 메커니즘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를 주도한 이 우주의 의식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초원을 넘어서는 어떤 힘과 뭔가를 가지고 있다. 자, 프랙탈의 예를 보면은요, 날씨, 그 다음에 해안선, 지진이 발생하는 빈도와 지진의 크기, 그 다음에 구름의 모양, 강의 지류의 패턴, 이런 것들이 전부 해당이 됩니다. 그것뿐이 아니고 사람들이 살고 있는 세상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어떤 패턴, 그 다음에 주식시장이 오르내리는 그래프의 패턴, 그리고 사람들이 사회 안에서 행동하는 어떤 패턴, 이런 것들도 일정한 패턴을 보이는 프랙탈의 양상을 보인다는 것이죠. 어느 정도 크기의 도시 인구 밀도라든가 뭐 별들의 모양, 도시의 모양, 그 다음에 우주의 모양들도 같은 형태로 구성된 프랙탈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밑에 예를 들어 놨는데 4배 더 큰 지진은 랜덤하게 생긴 게 아니라 그에 비례하는 숫자로 빈도가 떨어지게 나오고, 또 기존보다가 사상자가 2배가 발생하는 큰 전투의 빈도도 모든 전투의 4분의 1로 나온다. 이런 계산이 다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주에는 최소한 6개 이상의 10의 빵빵빵빵빵빵 27개 분의 1만 달라도 우주가 존재 못하는 상수가 대표적인 게 여기 6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만큼의 10의 27승분의 1만 틀어져도 이 우주는 지금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흩어져 버리거나 붕괴해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상수 하나하나가 랜덤하게는 절대로 만들어질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내리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이 유기체는 작은 벌레라 하더라도 주위 환경과 상호작용해서 서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그 주변의 우주를 공동 창조한다. 생태계와 또 그 어떤 속해 있는 그 지역을 만드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아까 우리 얘기한 프랙탈 패턴을 따른다는 거하고, 이것도 아까 얘기한 거고, 슈퍼노바라고 하면 초신성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주에서 어마어마한 별이 폭발을 하는데 그것도 그냥 폭발하는 게 아니고 엄청난 크기로 폭발을 하는데 그것도 폭발 강도가 가스 성운이 만들어지고 이런 어떤 유기체의 분자가 활동할 수 있게끔 하는 정도로 생성 가능한 정도로 터져 나온다. 그러니까 막 랜덤하게 정말 무질서하게 폭발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도와 정보를 가지고 폭발도 일어난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진화. 그러니까 모든 진화는 어떤 정보와 의도에 따라서 방향을 잡게 되고 어느 정도가 진행이 되면 거기에서 또 다른 속성이 나타나든가 그러지 않으면 멸종하게 되겠죠. 그리고 극한 상황에서는 그걸 돌파하든가 그대로 몰락하든가. 그리고 이머전스라는 건 새로운 어떤 형질이 드러나는 것은 그 형질을 통해서 다음 단계의 가능성을 향해 이제 정보가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이라는 거 역시 우리가 계속 지속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거. 환경도 지속이 지금은 되지만 어느 정도 임계점에 도달하면 뭐 탄소의 농도가 너무 많이 높아지면 생태계가 주저앉는다든가 이런 것을 다 이야기하는데 지구의 진화는 45억 년 동안 진행되고 12,000년 전부터 환경이 안정되면서 새로운 종들이 별로 안 나타난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인간으로 인한 멸종이 진행되는 그런 과정에 우리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제가 치료에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인 것이고 제가 PPT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 한번 꽂아볼까요? 이거는 뭐냐면 제가 6월 21일에 그러니까 거진 한 달 됐네요. 제가 이끌고 있는 그 정신과 의사들 모임인 양자가 아니라 자아초월 정신치료학회에서 제가 간단하게 발표를 한 겁니다. 겹치는 내용이 있는데 이런 이론들을 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얘기죠. 제가 발표한 제목은 뭐냐면 난치성 정신 신체 증상 환자들에 대해서 성공적인 치료 결과가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어떻게 응용할 것이냐 하는 가능성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그냥 A4 용지로 한 4장 반 정도를 만들었는데 A4만 가지고 요새 뭐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AI한테 이걸 만들어 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AI를 들어갔더니 10장까지만 무료고 나머지는 돈을 내야 된대. 그래서 10장으로 만들어 봐라 했더니 눈이 아프게 이상하게 만들어 놓고 그림도 막 이상한 걸 집어넣어놔서 내가 야 이거 트로트 버전으로 나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했는데 내용은 있으니까 중요한 것만 우리가 좀 지켜보죠. 저는 지난 30년 이상 지금이 정신의학과 심리학의 한계 때문에 답답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됐고 환자들을 보면서 이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이는 게 뭐냐면 증상이 완화되고 지속적으로 치유가 되고 인격과 사고도 성장하고 아까 얘기한 대로 모든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의 치료 모델에서는 그런 의학적인 치료는 사실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대체 뭐를 시사하는 것이냐. 핵심 결론을 내자면은 환자의 변화는 그 사람의 의식과 의도가 변화되면서 신체, 마음, 관계, 주변 물질계 에너지와 상호작용하면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 환자들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제가 내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주와 물질계의 창조 과정, 이거는 아까 얘기한 대로 무한한 순수 에너지, 그 다음에 의식이 없이는 현상도 안 일어난다. 빅뱅과 정보는 이렇다. 아까 우리가 다 한 번씩 짚은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얘기했던 거 그대로 다 맞죠. 그리고 의식의 근원은 창조물인 유한한 우주 안에는 존재할 수 없고 창조 이전부터 영속적으로 존재하고 개별의식은 죽음 후에 육체에서 분리되어 근원으로 돌아간다. 여기서 재밌는 얘기가 하나 또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여러분 임사체험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죠?
임사체험. 임사체험자들이 공통적으로 많이 얘기하는 게 빛의 터널을 통과해서 쫙 갔다. 가는데 어떤 데는 좀 푸른 빛도 보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걸 많이 책에서 읽으셨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떤 물리학자는 작은 의식의 조각이 원래 자기가 속한 큰 어떤 개로 진행할 때 우주의 웜홀을 통과하는 것과 같은 현상을 겪을 때 그 빛을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가 지상에서 살던 그 의식의 조각이 모태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물리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그 빛의 터널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것도 상당히 가능성 있는 설명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의식은 물질에 영향을 줍니다. 여러분들의 의식은 쉽게 말해서 주변에 있는 물건, 주변에 있는 공기, 그 다음에 여러분과 밀접한 여러 물리적인 실체에 정말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이 최초의 객관적인 논문이 나온 게 뭐냐 하면 2001년도에 9.11 테러가 있었죠. 뉴욕에서. 그것이 있기 전에 몇 년 전부터 이 프린스턴 대학에서 세계 곳곳의 도시와 도서관, 대학 이런 데다가 계속 돌아가는 기계를 수십 개를 설치를 했어요. 그 기계는 뭐냐 하면 돌아가면서 아까 얘기한 대로 0과 1, 0과 1 막 이런 식으로 아무 숫자나 막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거를 취합해서 보면은 아무 질서가 없고 랜덤한 숫자만 계속 찍히는 기계를 만든 것이죠. 그래서 그때까지 그 결과는 정상적으로 랜덤하게 나왔는데 9.11 테러가 일어나기 전에 며칠 전부터 이 숫자가 바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한 3일 전부터 랜덤하게 나오는 게 아니라 뭔가 목적을 가지고 방향을 가지는 영향력을 받으면서 숫자들이 변형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이 지속되다가 9.11이 터졌을 때 그게 또 피크로 올라가고 그 이후에 전 세계 사람들이 텔레비전 앞에서 계속 비행기가 빌딩에 박히는 것을 지켜보는 과정에서 이 수치는 또 굉장히 비정상적인 수치를 한참 동안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어느 지역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어떤 하나의 의식이 꽂혔을 때 그 의식은 아무 상관없는 기계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결과값을 바꿔버린다는 것이죠. 그게 지역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큰 사건들도 유사한 형태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그때 이후로 이제 보고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 사건이 터지기 한 2, 3일 전부터 뭔가 내면 의식에서는 어떤 큰 것이 오고 있다라는 불안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상 터지고 나서는 그 하나의 뉴스에 모두가 꽂혀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그래프가 정상 범위를 다 벗어나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딘 라딘이라는 사람이 주도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논문을 쓰고 그 사람은 미국에서 되게 유명한 그 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 사람은 이제 텔레파시에 대한 그리고 우리 의식이 작용을 해서 물질계와 연관되는 것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저하고 이메일을 많이 주고받았습니다. 저는 제 케이스들에 대해서 이런 환자가 이렇게 낫고 이런 현상을 보였다 하고 한 3케이스를 보냈더니 이 사람이 출간하는 엑스플로러라고 하는 저널이 있는데 선생님 케이스를 거기에 시리즈로 연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해서 나는 그러려고 한 게 아니고 우리 환자들이 이렇게 변화된 것에 생체적인 어떤 시그널을 찾는 실험을 하고 싶다. 맞아요. 환자들이 좋아졌다면 그 사람에게서 변화되는 에너지의 어떤 파동과 이런 것을 측정할 수 없겠느냐. 너희 연구소에 그런 시설이 없느냐. 저는 그걸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수석연구원하고 저를 연결해 줘가지고 그 수석연구원하고 제가 줌으로 한 1시간 회의를 했습니다. 내 환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랬더니 결국은 뭐냐면 비용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한 사람을 분석하고 하는데 뭐 얼마씩 하는데 저는 비서도 없고 학생도 없고 혼자이기 때문에 거기다 환자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여태까지 저는 순전히 혼자 일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었다고 봐야 되죠. 오늘 여러분 중에 제가 하는 일에 좀 공감을 하시면 저한테 필요한 도움을 주시면 제가 더 많은 일을 정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그 연구원하고 얘기한 다음에도 이제 아예 안 되겠다. 나중에 기회가 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하고 이제 그건 접어놨죠. 의식이 물질에 영향을 준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시간에 대해서 얘기 잠깐 했잖아요. 시간은 앞으로만 흘러가잖아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실험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에도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과거의 결과값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실험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랜덤하게 숫자를 만들어내는 기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실험 결과들이 있냐면 그 기계를 가지고 좌측 우측을 계속해서 찍어대는 기계를 가지고 작동을 시키면 좌우가 1대1로 찍혀야 되겠죠. 1시간 동안 그 기계를 작동시켜서 좌우가 찍힌 거를 체크를 하면 100대 100 아니면 거기에 거의 근사한 값이 나와야 되겠죠. 그런데 그 기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작동을 시켜가지고 데이터가 나옵니다. 데이터가 나온 거를 갖다 금고에다 집어넣고 잠궈버려요. 그 데이터를. 보지도 않고. 그래 놓고 사람들을 모아요. 학생들을 모아서 야, 이 기계가 좌우가 1대1로 찍히는 기계야. 근데 네가 지금부터 생각으로 왼쪽이 더 많이 찍히게끔 내가 작동시키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이 기계를 좀 작동시켜봐라. 그렇게 하면은 이미 데이터는 나왔잖아요. 근데 이 학생은 왼쪽이 더 많이 찍히는 의도를 가지고 이 작동을 시키는 거예요. 이 실험이 다 끝나고 나서 금고를 열고 데이터를 꺼내서 보니까 왼쪽의 숫자가 훨씬 높아요. 저는 이거를 환자 치료에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뭐냐 하면 물리적인 엔트로피가 있는 세상에서는 시간은 앞으로만 가지만 우리 내면에서는 과거가 생생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몇 년 전에 있었던 트라우마의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때 그 사람을 직접 치료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10년 전에 내가 마음의 상처를 입고 굉장히 괴롭게 힘들게 있었다. 그러면 10년 전에 가서 그때의 자기를 봤을 때 그 사람의 상태가 안 좋으면 그거를 에너지 차원에서 다 치료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남아있는 그 흔적도 다 같이 치료합니다. 그러면서 벗어나게 되죠. 그렇지만 저는 그때의 특정한 사건을 딱 집어서 그 사건에서 형성돼서 퍼져나온 에너지들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걸 제거하고 나서는 그 자리를 그냥 두는 게 아니라 다른 걸로 메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과거를 바꿀 수 있으면 그러면 사건을 바꾸느냐. 그게 아니라 과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게 제대로 아물지 않았다고 하면 10년이 돼도 건드리면 욱신욱신 아프고 고름이 나오고 할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그 사건은 그냥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건이 남긴 에너지와 파급 효과를 전부 제거하고 재생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나쁜 부정적 흔적을 전부 제거하는 것이죠. 그게 굉장히 재미있는 과정이 되고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만들어 쓰는 가설들은 전체 의식은 자아 영역에 국한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아는 것이죠. 태내 영혼 과거 생의 삶 사이의 기억이 현재 삶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자, 어떤 사람이 아까 저한테 잠깐 물어보신 분도 있는데 어릴 때부터 이 동물도감 여러 가지 동물이 나와 있는 책을 보면은 바다에 있는 큰 상어, 고래 이걸 보면 소름이 끼치고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자기가 왜 그런 줄 몰랐죠. 초등학교부터 해서 그 사람 나이가 지금 26, 7 됐는데 근데 몇 달 전에 저하고 최면 치료를 하면서 어떤 기억이 하나 올라온 거예요. 자기가 굉장히 오래된 원시시대 비슷한 때인데
해변이 가까운 마을에서 그냥 움막 같은 걸 짓고 살고 있는 그 불악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굉장히 이렇게 조잡한 어떤 뗏목 같은 작은 그 카약 같은 거를 타고 바다에 나와서 고기를 잡아 이제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왔다가 큰 바다의 그 동물이 이 사람을 물고 그냥 한 입에 두 동강 내면서 삼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냐? 큰 상어냐? 고래냐? 이렇게 물었는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어룡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룡. 우리 어룡 본 사람이 없죠, 그죠? 어룡은 뭐 고대 생물에나 나오는 거고, 고래도 아니고 상어도 아니고 어룡이라고 말을 해. 그래서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한 3만 몇천 년 전인 것 같더라. 3만 7천 년 전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거 끝났는데, 그 끝나고 나서 아, 선생님 이제 제가 알겠다. 왜 내가 그런 큰 고기들을 보면 무서웠는지. 그때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사람은 그런 두려움이 좀 많이 없어졌습니다. 자, 우리 인류가 지상에 출몰한 것은 뭐 200만 년이다, 뭐 이론이 많은데, 또 다른 어떤 환자는 뭐가 보이냐고 하니까 굉장히 큰 나무들이 보이는데, 나무들이 키가 굉장히 크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의 세상하고 좀 다른 것 같다. 그러면서 자기 모습은 어떠냐 그랬더니 반투명하게 생겼는데 나도 고형이 아닌 어떤 좀 뭔가 뭐 한마디로 말해서 겔 비슷하기도 하고 형태가 뚜렷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험들을 하냐 그랬더니 그런 몸을 가지고 나무 속에도 들어갈 수가 있대요. 나무 속에 들어가니까 나무 속에서 물이 흘러 올라가는 그 물줄기까지도 느끼고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언제냐 그랬더니 우리가 하는 주라기 백악기 얘기가 나와요. 몇 억 년 전이죠. 그러니까 그때는 의식은 또 다른 형태로 어떤 시기건 존재해 왔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또 추측할 수 있는 하나의 대목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물론 뭐 외계에서의 기억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일단 얘기가 너무 길어지면 오늘 오전 중에 끝나기 어렵죠. 제가 이제 치료에 쓰는 거는 이 자아초월 의식은 더 큰 영역과 연결되는 이 문을 열어주기 때문에 최면 치료가 굉장히 편리하다. 이런 넓은 차원의 치료를 해나갈 땐 그게 도움이 되고, 의식과 의도는 지속적으로 방사되는 에너지장으로서 의식과 의도는 물질입니다. 그것은 흔적을 남기고 실체를 가지고 작용을 하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다든가 어떤 환자가 나는 평생 몸이 약해, 나는 위장이 약하게 태어났어, 이런 생각을 반복해서 하면 그 사람은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은 반드시 그 증상을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증상을 고착화시키고 그 사람이 기대하는 그 사람의 이미지와 똑같은 삶을 살게 만들어줘. 나는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은 성공하기 어려워하면 그 일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냥 긍정적 사고를 높이면 될 것이냐? 그거 가지고 안 됩니다. 훨씬 더 깊게 연결되어 있는 에너지장을 이해하고 거기에까지 힘이 미치도록 자기의 의식이 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긍정적 사고방식을 주장하는 것은 자아의 에고의 바운더리를 그대로 가진 상태에서 욕심을 더 키워주고 의지력을 키워주는 건데, 그거 가지고 전혀 듣지 않는 것이 세상의 복잡한 문제들이죠. 자, 이 트라우마는 부정적 사고와 감정은 파괴적 에너지장을 뿜어내면서 몸과 마음, 인간관계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 전부 이건 제가 관찰한 것들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가설입니다. 그리고 빙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는데, 빙의는 죽은 사람의 영혼이 그냥 들어간 게 아니고 세균 감염처럼 내가 정신적인 에너지장이 많이 뚫리고 약해진 상태에서 외부적인 부정적 에너지가 스며들어오거나 감염된 상태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면역이 떨어지면 남들 안 걸리는 감기도 혼자 걸리고,
또 몸이 많이 피곤하면 어디에 뾰루지도 나고 하는 것처럼 이 사람의 전체 상태가 안 좋으면은 부정적 어떤 에너지들이 슬며시 들어와서 그 안에 자리 잡거나 흔들어대는 경우가, 빙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게 드러나게 되죠. 처음부터 우리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사념체라는 것도 하나의 개념인데, 반복된 부정적 사고를 하고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우울하고 그런 생각을 할 때 그 사념체는 반복되는 에너지장으로 뭉쳐져서 자기에게 피해를 주거나 이것이 떨어져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도 감염이 되거나 빙의될 수도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사념체의 빙의라고 하는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 상처는 작년의 상처가 10년 전 상처보다 더 큰 게 아니라 시간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상처는 20년, 30년 전의 거라도 그것이 깊고 크다면은 가장 위에 올라와 있고 가장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치료를 할 때 그게 제일 먼저 다뤄줘야 되는 것이죠. 큰 상처를 치료하고 나면 그 다음 크기의 상처가 올라옵니다. 그 순서대로 우리가 따라가면 돼요, 치료하면서. 그래서 의식적 의도가 지향하는 방향에 따라서 신체, 마음, 주변 에너지장이 영향을 받아 변화되고, 지속적인 의도는 물질적 현실과 신체도 바꿀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우리의 의식이 근원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자각해 나가는 게 결국은 돌을 닦고 의식이 고양돼 가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봐야 되고, 예전에 그런 것을 이루었다고 하는 스승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테크닉을 가지고 우리가 명상이나 어떤 수행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그 스승이 겪었다는 것을 어떤 그 도식적인 방법 속에 다 집어넣을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오차가 생기고 또 시행착오가 생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주 근원의 창조의식과 연결될 수 있고, 연결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그 길목을 막고 있는 에고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에고가 이런 교육을 받아서 똑똑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가 왜 비켜야 되는지 알고, 자기가 왜 이기적이면 안 되는지 알고,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과학적으로. 그래야만 영성의 문을 틀어막고 있던 에고가 조금 비켜주면서 협조자로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고통과 증상은 이런 근원의식이나 올바른 전체적인 에너지장과 단절돼서 자기 혼자 애를 쓰면서 골병이 들어가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근원적으로 연결돼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고, 그거를 잘 안내해 주는 게 치료자의 역할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인들도 환자가 되기 전에 위태위태할 때 이런 걸 배워가지고 자기 관리했으면은 어렵지 않은 새로운 명상의 한 뭐랄까, 심플하면서도 효과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저는 앞으로 그런 방법을 좀 이렇게 개발해서 보급을 하는데 신경을 쓸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료 과정은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사람의 전체 에너지장을 체크하고, 복잡한 증상의 원리를 찾아 들어가고, 필요하다면 텔레파시적 연결도 사용을 하고. 자, 여기서 이제 최근에 제가 몇 달 사이, 한 1년 사이에 본 환자들에 대해서 3사람만 얘기를 하고 이제 이게 끝내겠습니다. 첫 번째 여성은 혼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20대에 출산을 하면서 이 임신 중독증으로 인해서 뇌출혈도 왔고, 뇌출혈로 인해서 뭐 뇌수술도 받았고 해서 몸이 약해요. 거기다가 혼자 출근을 하면서 사니까 먹는 것도 신통찮고 또 육류 같은 것도 안 먹고 해서 이 헤모글로빈 수치가 8.6이 되는 빈혈이 됐는데, 내과에 갔더니 고기도 많이 먹고 빈혈약도 먹으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빈혈약 먹으면 속이 좀 아프더라. 그리고 나는 고기 같은 건 비려서 못 먹겠다. 그래, 그럼 우리 치료하고 있는 그 방법을 여기도 써서 골수 속에서 피가 많이 만들어지는 거를 자꾸 의도를 가져라. 그렇게 했는데 한 달 지나서 내과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8.6에서 14.6으로 증가가 된 거예요.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힘이 좀 생겨서 헬스클럽도 등록을 했어요. 다른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서 내과 의사는
약도 잘 잡숫고 고기도 많이 드셨나 봐요. 하나도 못했다 했더니 내과 의사가 표정이 안 좋은 거예요. 선생님 이런 경우도 있나요? 그랬더니 모르겠는데 그럼 그냥 끝났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번째 사람은 평생 만성 간염 환자예요. 이게 몇 년 전에는 간경변으로 진행이 되면서 초음파상에서 간의 표면이 우둘두둘해지기 시작하는 간경변 초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항상 몇 개월에 한 번씩 피를 이제 뽑고 그랬는데 이 사람도 고민을 하길래 뭐 다른 방법이 없지 않냐. 간세포가 새로 만들어지고 간이 건강해지는 이미지 자꾸 떠올려라. 그리고 그리로 에너지가 계속 공급되는 걸 해라. 그렇게 했는데 1년 만에 이 사람의 간의 초음파가 매끈해졌어요. 간경변이 아니라는 것이죠. 간세포들이 건강해졌고. 그러고 나서 지금 또 1년 정도 지났는데 이번엔 뭐가 됐냐. B형 간염 항원이 없어져 버렸어요. 항원이 완전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 완치라는 판정을 내과에서 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이게 간경변이 되든가 간암이 되든가 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식구들 전체가 우울하게 살았는데 B형 간염 완치라는 판정을 받았을 때 식구들이 전부 너무나 기뻐했다는 거죠. 지금 현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25세 된 남성은 어릴 때부터 자기가 키에 대해서 콤플렉스를 가졌어요. 한 160 뭐 한 7 정도 되는데 그렇게 작지도 않은데 고등학교 때부터 키가 많이 컸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키 크는 수술을 하겠다고 저한테 이제 의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야, 그게 다리를 잘렸다 붙여야 되는 거고 얼마나 부작용이 많고 후유증이 많은 줄 아느냐. 생각도 하지 마라.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네가 키 크는 거, 뼈가 성장하는 거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라. 그래서 성장판이 다 닫혔네. 성장판이 닫혀있다 해도 거기에 새로운 에너지가 자극을 하면 그게 작동 안 한다는 증거가 있냐 해봐. 밑줘야 손해볼 거 없지 않냐. 이렇게 해서 이제 그걸 시켰어요. 그리고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근데 몇 달 있다가 3cm가 컸다는 거예요. 친구들 만났는데 너 키 높이 구두 신었냐고 물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잘 됐다.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다. 그렇게 하고 끝냈는데 그 다음에 한 2달 됐더니 2cm가 더 컸대요. 토탈 5cm를 키웠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얘기할 것이냐. 물론 여기 있는 사례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바보 같은 생각이죠.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잘 건드려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건 가능성이 있다는 거고 우리 과학이 더 많이 발전을 해서 모두에게 이러한 것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어떤 시대가 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더 잘 해결해 줄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걸로 오늘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자, 뭐 질문하실 거 있으면 질문들 하시죠.